가끔 나나가 엄마에 대해 물을 때면 김주는 동화적인 상상력을 더해 엄마는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는 없었다. 그럴 때면 나나는 아빠의 대답에 만족한 듯 맛있겠다를 맛있다라고 혀 짧게 말하며 손뼉을 치다가도 엄마가 보고 싶은지 우울한 표정으로 땅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아빠를 지켜줄 거라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와 김준의 뺨을 어루만졌다. 김준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개패스 위치에서 손을 뗐다. 스스로 이 뺨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을 저질 뻔했다. 사전에 베이 통행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모터 주위에 안전망 설치를 막은 것도 저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딸을 살리기 위해 사고를 감수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과 저들이 지는 것이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는 한 명이고 저들은 다수라고 해서 아이가 대신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일이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사고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김준은 휴대전화의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르며 다리 위를 내달렸다. 충돌은 생각보다 강했다. 나나를 끌어안는 순간 굉음과 함께 모터가 역으로 회전했다. 나나를 차에 태우고 난 김준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가판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부서진 배와 다리 잔해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나서야 구급차의 행렬이 도착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을 구조하던 김준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다. 이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절차일 텐데 이날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김준이 지갑에서 과거 각성자 부대원 마크를 발견한 척지일씨라는 남자의 면상이 일그러졌다.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척은 자신이 백인과 멕시칸의 혼혈이라는 것에 뿌리 깊은 열등감을 지닌 인물이었다. 동양인인 김준이 자신이 상급 부대였다는 것에 비위가 뒤틀린 척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척은 뒤로 수갑이 채워진 김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것을 본 나나가 차 안에서 뛰쳐나왔다. 자신을 부르며 뛰어오는 딸을 말리려고 왔는데 척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나나의 얼굴을 후려쳤다. 작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나나를 본 김준은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혔다. 채워진 수갑이 종이트처럼 뜯어지고 후려치는 김준의 주먹에 척의 머리통이 흔적도 없이 터져나갔다. 가공할 분노의 봉인을 위한 약물조차 사로지고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이 폭주했다. 연이어 총성이 울렸지만 김준은 딸이 곁에 쏠리는 총성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바람 한번 훑고 갈 총각이 지나 다리만 남은 스와트 부대원의 몸통이 털썩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신속하고 철저한 응징이었다. 김준은 딸을 차에 태우고 이마에 난 상처에 지혈 테이프를 붙였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후회는 없었다. 김준은 자신이 딸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준은 이후로 벌어질 일을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했다. 자신의 힘이 각성된 것이 드러났으니 무장한 각성자 부대가 뒤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무수한 탄환이 자신과 딸을 향해 빗발칠 것이다. 각성자 부대의 주요 임무는 체포가 아닌 표적 사살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탑승한 선박 테러와 경찰들을 살해한 용의자로 김준의 이름이 대대적으로 거론되었다.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흔적을 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촉박했다.
나나는 그새 잠들어 있었다. 차 안에 그대로 남겨둘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양팔로 살며시 안아 집으로 향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느낌이 지척을 스쳤다. 그것이 총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김준은 반사적으로 자신이 품에 안긴 딸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손을 타고 흐르는 것은 피였다. 차라리 아프다고 울며 때를 쓰면 좋으련만 나나는 잠든 눈을 뜨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었으나 김준은 실성한 듯 나나를 부르며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나나는 감은 눈을 끝내 뜨지 못했다. 나나를 품에 안은 채 걸음을 떼어놓은 김준은 어느덧 딸아이 침실에 서 있었다. 침대 위에 나나를 눕히고 잠든 아이에게 하듯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었다.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온 김준은 부엌으로 들어가 여러 개의 요리칼 중 하나를 빼어들었다. 시종일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굳게 움켜쥔 칼은 화염으로 타올랐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벌어지는 사륙은 참혹했다. 딸의 죽음을 되돌리려는 몸부림처럼 처절한 응징에 최강의 각성자 부대가 두부처럼 잘려나갔다. 그대로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베어버릴 기세였다. 무장을 해제한 마지막 한 녀석이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고 김준이 그대로 놈을 가르려고 했다. 그 순간 김준은 대기를 갈궜는 칼을 황급히 거두었다. 놈은 바로 김준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준은 복잡한 심정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딸의 베개 옆에 둔 토끼 인형이 사라졌다. 냉장고에 붙여둔 나나의 그림도 몇 개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으로 김준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놈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분명 김준 자신이었다. 틀림없다. 자신은 쇠내기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새내기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고와 신념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위험한 사상을 가진 테러범의 교화를 위해 극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누군가의 의도대로 바뀌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세상. 되풀이될 나나의 죽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반복된 것일까? 새내기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은 지금의 자신이 처음이었을까? 도대체 왜 누가 나를 이곳에 들어오기 전 뇌를 세척하듯 기억이 지워졌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수많은 의문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빠져나가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의 끝에 다다른 지금의 내가 아닌 이전의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과거 테러범과 잠재적 위험 인물들을 교화소로 호송했던 김준은 새내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잊혀진 것인지 지워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예전의 자신은 틀림없이 이곳을 빠져나가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김준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예전의 자신은 이곳에서 지금의 자신을 죽였다. 여기가 프로그램이 끝이라면 나도 자신도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예전의 자신에게 이곳이 새내기 아님을 일깨워줘야만 했다. 그러나 예전의 자신이 그랬듯 지금의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김준은 서둘러 펜과 종이를 찾아 급하게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그 순간 예전의 김준이 깨어나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러나 김준은 멈출 수가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전하기에는 아직 충분치가 않았다. 죽음을 직감한 김준은 돌아보지 않고 종이 위에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그 와중에 방아쇠는 어김없이 당겨졌다. 총구를 겨눈 채 김준은 쓰러진 남자 곁으로 다가갔다. 남자가 이미 숨을 거두었음을 확인한 김준은 마지막까지 써내려간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남자가 남기고 간 글을 바라보던 김준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믿기 힘든 얘기였지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사실들. 다시 한번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김준은 서둘러 2층으로 향했다. 그곳에 자신의 딸 라나가 있었다. 훌쩍 자라 있었지만 자신의 딸 라나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김준은 떨리는 손을 라나의 뺨으로 가져갔다. 차갑게 만져지던 뺨의 감촉이 손끝에서 점차 얇아지고 있었다. 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는 딸의 자리를 망연히 바라보던 김준은 무언가 생각난 듯 목걸이에 달린 케이스를 열어 작은 동전 하나를 꺼냈다.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던 양쪽 모두가 앞면인 동전이었다. 그러니 몇 번을 던지더라도 모두 앞면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곳이 정말로 프로그램 아니라면 3번 중 1번은 뒷면이 나올 것이다. 프로그램 내의 큰 오류를 막기 위해 소소한 일들에서는 그런 통상적인 확률이 적용된다는 기미를 흘려들은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동전을 바라보는 김준의 동공이 가늘게 흔들렸다. 뒷면이 없는 동전에서 나오는 동전의 뒷면. 김준은 무언가 결심한 듯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가져다 댔다. 이곳이 정말 프로그램 아니라면 꿈에서 깨어나 진짜 딸 라나를 찾아야만 했다. 나가는 방법은 이곳이 프로그램 아니라는 자각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김준은 질끈 어금니를 깨물고 방아쇠를 당겼다.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밀려오는 눈부심. 김준은 눈을 뜨고 애써 초점을 찾았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과거 자신이 드나들었던 교화서였다. 팔과 다리가 모두 묶여 있었지만 결박을 끊어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 밖을 나선 순간 수십 명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군화 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다. 수많은 총구들이 양쪽 복도를 막아서고 김준을 향해 겨누어졌다. 좌우를 번갈아 바라보던 김준은 어느 쪽을 뚫고 갈지 결심을 굳혔다. 복도의 벽을 박차고 몸을 날리려던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김준을 막아섰다. 육서였다.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준에게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는 육서의 말에 김준은 갑자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작전 중 육서는 죽었다. 작전 후 3-4개에 갇힌 것이라면 육서는 살아있을 수 없다. 김준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던졌다. 역시나 손등의 동전이 뒷면을 향해 있었다. 육서의 명령에 달려드는 녀석들 중 한 놈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은 김준은 또다시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또다시 눈을 떴을 때 김준은 알몸에 가운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생소한 풍경에 김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병원처럼 보이는 낯선 건물 안, 차가운 감촉이 맨발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때 문 밖에서 흥얼거리는 여자의 콧노래가 점차로 다가왔다.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김준은 여자를 제압하고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물었다. 겁에 질린 여자는 김준의 물음에 순순히 대답하지 못했다. 김준은 여자를 이끌고 병원의 복도를 빠져나왔다.
가로막는 안전요원들을 제압하고 이어서 무장한 경찰들이 달려왔다. 김준은 이곳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옥상에서 곧장 뛰어내리는 것을 선택했다. 옥상에 다다른 김준은 여자를 버려두고 홀로 난간으로 다가갔다. 수직이나 다름없는 각도였지만 벽을 타고 달릴 생각이었다. 그렇게 막 뛰어내리려는데 뒤에선 여자가 김준을 향해 소리쳤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여자의 말에 김준은 멈칫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김준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말했다. 김준은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김준은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동전을 찾았지만 동전은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여자의 말에 김준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여자가 김준을 향해 다가왔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김준의 반응을 살피던 여자가 주사기를 빼어들었다. 다 잊고 돌아가자는 여자의 말에 정말 그러고만 싶었다. 꿈에서라도 통통한 나나의 뺨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힘껏 안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자가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놓고 약물을 주입할 때까지도 김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약물 한 병을 완전히 주입한 여자가 김준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때까지도 주사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준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는 의아해하며 김준을 바라보았다. 주사바늘로 여전히 새내기 안에 있음을 알아챈 김준의 주먹이 여자의 머리통을 꿰뚫었다. 김준은 머리를 아래로 둔 채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다시 깨어난 김준은 캡슐을 박차고 뛰어나와 눈앞에서 달아나는 뚱땡이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겁에 질려 술술 털어놓는 뚱땡이의 입을 통해 종교재단이 입수한 새내기를 이용해 신도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법으로 개조한 새내기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도로 가동시켜왔던 것이다. 뚱땡이의 머리채를 끌고 나오자 낯익은 3명이 보였다. 이전에 김준을 찾아왔던 녀석들이었다. 놀란 듯 김준을 바라보는 새 놈을 향해 뚱땡이를 던졌다. 김준은 새내기와 함께 놈들의 아지트를 통째로 폭파시키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김준의 품에 나나가 달려와 안겼다. 딸을 끊어안은 김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아내 다예쁨도 김준을 향해 달려왔다. 다음날 김준은 아내 딸 나나와 함께 나들이 길에 올랐다.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차 안 가득히 울려 퍼졌다.